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던 그 외신들의 이제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 문제가 되겠죠. 예. 증시 외관에서 외국의 이제 유력 외신들이 말이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 내용을 중점적으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 1군단 이거 개판된 거,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캐면 캘수록 고구마 등불 같은 비리가 나오네요. 아니, 지금요, 1군단장이 작년 12월에 한기성이가 25사단장에서 1군단장으로 간 이후에 빈총으로 경계를 쓴 줄로 알았었는데요. 그 이전부터 빈총으로 경계를 섰다는 겁니다. 야, 정말 이거 군대입니까? 이건 뭐 예비군도 아니고 현역 군대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전부터 빈총 경계 근무를 섰는데 이걸 어떻게 합참이 계속해서 모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야, 정말 아니 이게 대한민국 군대 맞아요? 이런 군대를 가지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겠다? 이거 한 건으로도 전시작전권을 그만두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평시 작전권마저도 다시 미국한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 문제가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요. 우리 원화가 지금 절상이 되고 있어요. 그나마 참 다행인데 그래서 1350원 이쪽까지 지금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 미국이 전적으로 지금 일본 엔화 저지를 위해서 지금 공조하에 개입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원화도 엔화가 이제 가치가 절상되니까 같이 절상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미 재무장관의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휴가와 관련해서 참 이재명이 기가 막힌 인간이에요. 예. 아이고, 자기는 집에 있는 게 휴가래요. 아니, 어디다 대고 휴가라는 말을,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립니까? 예? 어디를 갔다 왔어요, 어디를. 자,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 제가 뭐 일찍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야, 참 기가 막힌, 이재명이가 말이죠. 완전히 무슨, 이재명이는요, 왜 지금 그러니까 해외 정상회담을 하나도 모르면서 정상회담을 해 먹으려고 대통령이 된 사람 같기도 해요. 2달 동안에요. 2달 동안에 며칠을 간 줄 아십니까? 26일, 그러니까 60일 중에 26일을 해외 순방했어요. 자, 그래도 이번에도 말이죠. 이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이 3개국을 갔잖아요. 이게 간 것이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여름에 휴가 시즌에, 다른 나라 휴가 시즌에, 그리고 지금 남미는요, 완전히 쩔쩔 끓어요. 거기에 간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정상회담은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긴박한 필요성이 있는 나라들이냐고요. 여기 시기에 간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리고 나서는 갔다 오자마자 7시간 비공개 회의를 해서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부동산, 세제.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덮어야죠. 해외 정상회담과 관련된 비판 덮어야죠. 급하지. 그러니까 지금 느닷없이 세제 개편을 꺼냈는데 이것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신들도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최근에 나온 외신 보도 중에서 제일 좋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블룸버그 통신하고 파이낸셜 타임즈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취임 이후에 주식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천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증시와 강하게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AI 반도체주 중심의 급락으로 코스피가 큰 폭 하락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레버리지 ETF와 신용 투자를 활용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고 정부가 시장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30, 40대 개인 투자자들이 주택 마련 등을 위해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렸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의 정치적 실망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의 실망이 이재명과 여당의 향후 정치적 기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이것이 곧 정치적 타격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은 투자자 여론 악화가 결국은 정치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핵심 메시지는요. 증시 부양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은 이번 코스피의 급락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나온 이제 보도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하고 오늘의 주시장은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요. 그래서 정치하고 증시가 지나치게 연결이 됐다. 그래서 증시가 좋을 때는 정부의 성과도 평가를 받지만 성과로 책임 역시 정부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폭락은 단순한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정치적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젊은 투자자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는요, 블룸버그 통신은, 지금 여러분께 이미 소개해드렸지만은요, 한국은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적격 국가로, 투자 부적격 국가로,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증시 안정성이 없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이 증시가 기술적으로 반등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이런 신뢰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하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공통된 지적은 뭐냐면 첫째는요, AI 산업의 장기 상징성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예. 그래서 삼전하고 하이닉스와 같은 AI 관련 기업의 장기 경쟁력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둘째요, 문제는 기업보다는 시장 운영과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책 변화가 잦고 투자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은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 증시가 과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려면 사정에 그러니까요, 그런 극복하려던 시점에 이번 급락이 다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에는요, 시장 구조와 정책 실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 증시가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반면에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증시 급락이 경제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매체 모두가 한국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신뢰 회복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증시 관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요 지금 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보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 단발성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주말까지도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이제 심층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자들한테 제일 큰 집안채가 갖고 있는 충격을 주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 그다음에 증여세까지 이런 분노가 지금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말이죠.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세금을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난데없는 세금 폭탄에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데도 막대한 세부담을 떠안아야 할 은퇴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 월세난이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있는데요. 허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전 은퇴한 80세 A씨, 서울 강남의 40억 원대 아파트에서 26년째 거주 중입니다. 연금 350만 원으로 부부가 생활하는데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늘어날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주 비용과 양도세 부담에 이사도 망설여집니다. 글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 가서 어디 가서 정을 붙이고 앞으로 내가 얼마를 산다고. 정부가 30억 원대 이상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기로 하면서 공인중개사에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 부담을 줄이려고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현대하는 사람이 이쪽에 좀 사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중요하려면 해야 되나 하고서
실거주를 고민하는 비거주자들이 늘면서 전월세난만 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거주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바로 매각에 나서기보다는 부담 부분들을 월세화해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작동을 정부가 고강도 세제 개편안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주택 공급은 속도를 못 내고 있어 공급 없는 증세가 반발만 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허유합니다. 참 이 기가 막히죠. 이런 무능력한 정책을 참 수립하고 처음에 공표까지 하는 거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그래서요,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자 사설인데요, 집값을 잡으려다 세입자부터 잡게 생긴 세제 개편. 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이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번 세제 개편에서 소외된 대상이 바로 누구냐? 전 월세로 사는 세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지금 이미 심각하다. 이런 지금 사설을 싣고 있어요. 그리고 세제 압박으로 매물을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산이겠지만 대출 길목에 막힌 채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는 세입자에게는 집값이 좀 내리면 사면 된다는 셈법 자체가 현장과 동떨어진 얘기다. 집값이 다소 내린다고 해서 당장 전세금 마련도 벅찬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아니라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만 커졌을 뿐이다. 그리고 규제가 많아지면 시장의 편법도 늘게 마련이다. 10년 거주 요건이 생기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형식적인 주민등록 공동등록을 요구하거나 전입신고를 몇 달씩 미뤄달라고 회유 압박하는 편법이 곳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우려도 나온다. 발표 하루 만에 강남 3구 등에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을 겨눈 화살이 고령자와 실수요자를 스치고 결국 집 없는 세입자에게 꽂힌다면 그건 정책의 실패다.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전월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번 개편과 함께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집값 잡으려다가 세입자만 잡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야, 자, 이 정도로 해서 좀 계속해서 말이죠. 요 세제 개편 문제,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를 비롯한 중요 현안, 이 비판적 이런 칼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어제 그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보고가 끝났으니까 직원들 마음 편히 휴가도 다녀오시게 하고 여러분도 가셔라. 자, 이렇게 어제 업무 보고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서 받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고 그러니까 다들 휴가도 못 가는 모양인데 저는 집에 있는 게 휴가다. 자, 그래서 이제 웃음이 터졌다고 그래요. 웃음이 터졌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도 휴가를 가셔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이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쉴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하시면 좋겠다. 아니, 이거를 말이죠. 평시에 이렇게 하면, 야, 진정성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 해석이, 좋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 자기는 말이죠. 지금 해외 순방을 갔다 왔는데, 아니, 해외 순방을 그것도 말이죠. 열 며칠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휴가 간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나는 집에 있는 게. 그리고 인식의 구조도 상당히 문제다. 나는 집에 있는 데가, 이게 뭡니까? 청와대에 있는 거지 집에 있어요? 청와대가 물론 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직 인식이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책무감을 덜 느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선일보가 말이죠. 어제 사설이 되겠습니다. 어제 사설. 2달 동안 26일 해외를 순방한 이 대통령. 이런 제목. 요거는요. 제가 인용을 그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이재명이가 3일 미국과 남미 3개국 방문을 마치고 독일을 거쳐 귀국했다. 독일 거친 것도 말이죠. 이 급유 때문에 거쳤다고 하는데, 이것도 통상적으로 왜 독일까지 갑니까? LA 쪽으로 거쳐와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LA 거치기,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라도 한번 더 들려보자. 그러니까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완전히 전 세계를 돌아버린 거예요. 완전 지구 반바퀴를. 그래서 이번 순방 일정은 11일로 이재명 취임 이후 최장 기간이고 김혜경도 동행했다. 3개 대륙을 거치다 보니 세계 일주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부부는 6월 9일부터 10일 동안 유럽 상계국과 교황청 G7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튀르키예와 몽골을 방문했다. 2달 사이 26일을 해외에서 보낸 것이다. 대통령이 장기간 해외 순방을 하면 적어도 한두 군데에서는 핵심 메시지를 발신하게 마련이다. 이번엔 그런 주제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국민들도 많다.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동안 보안수사권 폐지로 주가 폭락으로 국민들이 느낀 스트레스가 워낙 큰 탓도 있었다. 대통령을 수행한 정책실장이 주가 폭락 원인을 개미 투자자 탓으로 돌리며 공분을 일으켰을 때 대통령이 외의 중이라고 깨달았을 정도다. 청와대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미국 기업들과 AI 동맹을 구축했고 남미에서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9,500억 달러, 1,375조라고 하죠.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9,500억 달러에는 한국이 미국 기업에 반도체를 판매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한국이 미국산 그래픽 처리장치 GPU를 구매하기 위한 돈이 함께 집계됐다. 대통령이 엔비디아 CEO와 국내 대기업 회장들과 맥주 건배를 한 사진이 신문 1면에 보도된 데 직후 국내 주식시장은 폭락이 시작됐다. 청와대는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느라 장기간 출장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그러나 외교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2달 새에 3번에 걸친 해외 순방과 26일 체류 일정을 두고는 뒷말이 나온다. 60일 동안에 26일이니까 절반을 해외에서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이가 야당 대표를 할 때 민주당은 대통령이 정상회견을 두고 외유성 순방에 설세를 낭비한다고 했고 MOU에 대해서는 공수표만 남발하는 보여주기식 외교라고 비판했었다. 민주당은 기업인들을 병풍으로 내세운 관권 외교라고 했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비판했던 전임 대통령들의 해외 순방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기가 막힌 것이죠.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이제 요 전방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1군단 대한민국 정말 휴전선을 지키는 군 부대가 맞냐 이겁니다. 이런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K6 기관총, 그 다음에 K4 유탄 발사기에 이어서 K2 소총도 빈총 경계를 섰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말이죠. 어제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 빈총 경계를 지금 1군 단장의 한기성이가 오자마자 작년 12월 그 이후로 빈총 경계를 쓴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도 수년간에 걸쳐서 실탄 장착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에다가 이 삽탄을 한 상태로 경계를 서야 되는데요. 휴대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휴대. 야, 참 이게 그러면 유사시에 말이지 언제 실탄 찾아서 집어넣고 그리고 총을 쏘고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합참이 이거를 계속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예, 이게 계속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방송할 맛도 안 나요. 이게 군이 맞아요? 이게? 방송할 맛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전부 다 이거 구속감이죠. 싹. 예. 자, 그래서 1군단이 지난 수년간에 K2C1 소총 등 개인 화기에도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고 전방 감시 초소인 GP하고 일반 초소인 GOP의 경계 작전을 그냥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기성 군단장이 작년 12월 오기 이전부터 이미 빈총 경계를 섰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우리 국민의힘의 강선영 여성 의원, 군 출신이 완스타 출신. 예, 그 강선영 의원이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더니 육군 지상작전사령부한테 이게 육군 지상작전부는 지작사 1, 2, 3, 5군단을 지휘해요. 여기에서 뭐라고 이제 답이 왔느냐? 개인 화기는 경제근무 지침상 실탄, 삽탄이 원칙이다. 그러나 1군단은 실탄을 휴대했다는 겁니다. 삽탄, 총에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몸에 휴대.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1군단은 개인 화기에도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빈총 근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한기성이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실탄이 든 탄창을 장착하지 않고 전투조끼에 실탄이 15발씩 들어있는 탄창 여러 개를 넣은 채로 근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발생 시에는요, 전투조끼에 있는 탄창을 꺼내서 총에 신속하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1군단 관계자. 자, 그래서 이게 기존부터 군단 원칙이 실탄의 휴대였다는 겁니다. 한기성이가 와서 바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예. 그러면서 1군단은요, 비무장지대 내부에서 DMZ 수색이라든가 매복 작전을 할 때만 실탄을 장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이제 이 공용화기 미 삽탄 사실이 알려져 갖고 논란이 일어난 이후인 지난 7월 31일에서부터야 개인 화기의 실탄을 장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이거 아니 이런 놈의 군대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경제작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합참본부가 이런 일군단 실태를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맨 먼저 단독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지금 이 합참의장 진현승 합참의장은요, 요거 어떻게 된 거냐? 개인화기 빈총 경계가 했더니, 그리고 보고는 언제 받았느냐 했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합참은 1군단의 공용화기 미 삽탄 사실도 몰랐다는데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예,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합참도 빈총 경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방 육군 한 사단에서는요, 우병수 군복을 때 총기 대신에 3단 봉을 휴대하겠다가 논란이 되니까 이거를 철회한 바 있죠. 3단 봉. 야,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이건 지나치게 좀 심각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1군단이 말이죠. 지금 우리 아군 무인기까지도 잘못 알아갖고 또 그야말로 총을 쏘려고 하는 이런 하단까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미 재무장관의 발언.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원화도 이 변동성이 너무나 과도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 말이죠. 일본 엔저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지금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원화도 과도한 변동성을 보여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CNBC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엔화가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면 다른 통화들도 뒤따라 약세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 왔고, 많은 사람은 중국 위안화 역시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예. 자,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엔화가 이제 좀 급등을 하면 강세를 보이면 우리 한국, 또 마찬가지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97년도, 98년도의 아시아 외환 위기는 본인 생각에는요, 지나치게 약세했던 엔화가 부분적 원인이었다고 보고, 안전적인 엔화 가치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무역 흐름과 경제 규모, 세계 저축 시장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면 엔화의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를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일본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이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데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일본 정부의 환율 방어 기조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추가적인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서 도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미국 경제와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식이라면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원화 가치가 말이죠. 지금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비추어 볼 때, 그야말로 급격히 이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져가고, 이거는 당분간 조금은, 좀 꺾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환율의 안정성도 좀 커지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